예, 오늘은 우리 이승민 형제가 도우미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약간 복습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제, 예, 그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관찰된 사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 진화론은 그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하고 이론의 구별이 이 진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화가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생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사실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강연의 목표 중에 하나는 진화의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이론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진화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중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론, 그죠? 예, 가설인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뭐가 사실이냐, 뭐가 이론이냐, 예,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데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나 호수에 그 물에서 여러 가지 그 녹아있는 물질이라든지 혹은 부유물이 이런 게 점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중에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의 그 지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호수나 바다의 환경이 변하면은 나중에 다른 물질이 또 퇴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이 생기죠. 여기 보면 이런 이 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운석에서 온 층이라고 봅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신생대에도 이 층하고 이거 석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고 이거 층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이런 그 지층의 연대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예, 방사성 동위원소가 알려진 것도 1900년대에 들어와서 알려진 겁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연대를 측정할 길이 없었죠. 예.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 지층들의 연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화석이 들어있으면 그 화석에 해당하는 생물이 그 연대에, 그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예, 이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은 고생대에서 중생대까지 여기 6,60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하나 크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운석에 들어있던 이리디움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이제 점토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가 시작됩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짧은 그런 그 기간이죠. 예. 신생대에서 출현한 이제 생물들은 우리하고 다 친근한 것들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죠. 신생대에 출현한 생물, 침엽수, 소나무 등 침엽수와 은행나무 범성, 설치류, 쥐, 토끼 등 영장류, 날지 못하는 큰 새, 각종 새들, 앵무새, 제비, 딱따구리 등 고래, 박쥐, 낙타, 나비와 나방, 독수리와 매. 예, 연대는 적질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돼지와 고양이, 사슴, 기린, 하이에나, 곰, 캥거루, 현대코끼리, 얼룩말, 사자, 코뿔소, 가재. 280만 년 전 사람 속에 속하는 호모 하빌리스. 20만 년 전 현세 인류 출현. 가장 오래된 화석은 13만 년 전에 생긴 것. 여러분들이 무슨 그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그 뭐라고 부르냐, 여기 지금 한 가지 호모 하빌리스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하고 비슷한 뭐 동물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그래야 될지 출연을 많이 했다고 많이 들었죠. 뭐 북경 옛날에는 네아트레 뭐 북경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그런 존재가 280만 년 전에 이제 그 출현하고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사라지고 20만 년 전에 지금 살아있는 그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화석은 약 13만 년 전에 발견된 거, 그러니까 13만 년에 생긴 화석이 제일 오래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인류는 한 10만 년, 20만 년 그 전 기간에 출현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5억 년 전이네요. 이게 35억 년 전에 이제 생물이 처음으로 이제 출현해 가지고 처음에는 육지에 살지는 못하고 바다에 주로 이렇게 살다가 여기 보면 이제 캄브리아기 폭발, 대폭발, 이때 이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대량 멸종 기간을 거치는데 그 후로 이제 또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대량 멸종이 일어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지상에서 식물이 등장하고 동물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상은 그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존층이 생긴 다음에 생물들이 이제 지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중생대 그 지배적인 그 동물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공룡들입니다. 여기 공룡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공룡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익룡이라고 부르는 날아다니는 공룡 같은 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6,600만 년 전에 대량 멸종과 함께 중생대가 끝나고 아까 본 이제 신생대, 여기는 이제 포유동물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한번 읽어주시죠. 관찰된 사실들, 화석 기록과 현재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멸종한 종들을 포함해서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다. 종의 정의,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들의 집단으로 다른 집단과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다르면은 서로 간에 교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배가 간혹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배해서 낳은 자식이 다시 이제 교배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예를 여기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노새는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른 암말 31쌍과 수탉나귀 31쌍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에 속하지 않는다. 예, 말과 당나귀는 자식은 낳을 수 있지만은 그 자식이 이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종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수는 약 1,000만 종으로 추산되며 그중 120만 종이 확인되었다. 단세포 생물에서 살아내 이르기까지 간단한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생물들이 출현했다. 뭐 지금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봤습니다만 아주 결론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건 뭐 우리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생물부터 점점 더 복잡한 생물들이 차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현했다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갖고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중요한 그 분자, DNA 모형을 여기 보였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선형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나선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 나선, 더블 힐릭스라고 부르죠. 이거야말로 정말 그 195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완전히 그 생물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분자 생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 그죠?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 유전 정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 정보가 어디 들어있는가. 근데 이제 이런 분자 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닮게 되고 모든 그 정보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이론, 즉 창조론과 진화론이다. 예, 창조론 먼저. 창조론은 창세기 1장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조의 6일, 첫째 날 빛, 낮과 밤이 구별됨. 둘째 날 창공, 하늘, 물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함. 땅의 초목,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함. 넷째 날 태양, 달, 별. 다섯째 날 수중 동물을 그 종류대로, 공중의 새를 그 종류대로. 여섯째 날 육상 동물을 그 종류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현대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첫째 날의 빛은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므로 우주의 초기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생기기 전에 낮과 밤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둘째 날의 창공 위의 물은 구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이 생기기 전인 셋째 날에 초목,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겼다는 것은 식물이 태양의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얻는다는 현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예,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죠? 또 이제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빛이 가장 먼저 생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가 생겼을 때 아주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빛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에는 이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해가지고 낮하고 밤이 구별돼서 그게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해 달은 나중에 4일째 가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낮하고 밤 개념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낮밤은 그 햇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말하는 셋째 날에 여러 가지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죠?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출현한 순서에서 창세기와 화석 증거는 차이가 있다. 창세기, 육상식물, 수중동물, 새, 육상동물, 사람. 화석 증거, 수중동물, 육상식물, 육상동물, 새, 사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의 기록은 세부사항에서 현대의 상식과 차이가 있지만 그중 생물의 창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각종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생물들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하여 동물과 사람은 이미 창조된 식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맨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미리 설계하여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일부 내용 그리고 창세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했을 때의 지구와 생물의 연대가 과학적인 관측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 창세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하여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믿는 사람,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 과학이 밝힌 지구와 생물의 연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창세기 구약 전체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이제 몇 살까지 살고 또 몇 세에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게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그 창조된 시기가 BC 4004년인가 그렇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 한 4,000년 전에 아담이 창조됐으니까 거기에 뭐 7일을 더해봐도 하여튼 지구의 나이는 6,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그걸 그대로 이제 인정을, 창세기 하루로 24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서, 근데 잘 안 맞거든요. 그게 우리 현대과학적인 지식하고는. 예, 그래서, 연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옳지 않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하루라는 게 반드시 24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창조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에 또 대학생들이 미국에 뭐 이렇게 창조론 투어가 있어요. 예, 그런 데도 가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예. 너무 우리 과학하고 그게 잘 안 맞아서, 근데도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그걸 이제 100% 믿고 있죠. 예. 예, 이제 진화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화론, 다윈 1809년에서 1882년. 다윈은 청년 시절에 박물학자로 영국 해군의 측량선을 타고 5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때 그가 관찰한 많은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현상을 토대로 종이 영구적이고 불변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후 20년간의 연구를 거쳐 마침내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음을 주장하는 책 종의 기원 1859년을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다윈도 원래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다윈이 살았던 그러니까 1800년대죠. 그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지배적인 생각은 창조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다 이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종은 불변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다윈이 젊은 시절에 이제 비글호라는 영국 해군의 군함을 타고 이제 측량선을 타고 이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특별히 이제 아르헨티나 근방의 갈라파고스 제도, 거기서 보니까 이 핀치 새라는 새들이 있는데 섬마다 새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부리가 길고 어떤 건 굵고 말이죠. 근데 생긴 건 다 비슷하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이 다 각각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같은 새가 이제 여러 섬에 살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저렇게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죠. 예. 종이 영구적이고 불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종은 다른 종으로부터 생길 수가 있다.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이 생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다른 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의 기원이죠. Origin of Species.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그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종의 기원의 세 가지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종은 불변이 아니다. 생물이 유전에는 변이가 수반되며 이 변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생긴다. 종 변화를 확장하면 더 높은 분류군도 새로 생길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다양한 생물 모두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진화 과정은 주로 자연 선택에 의해 일어난다. 예, 여기서 제가 확장하면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예, 실제로 다윈이 한 것도 그겁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관찰했는데 그걸 나중에 확장해가지고 큰 변화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충류가 포유류로 변한다든지
파충류가 새로 변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완전히 신체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그죠? 그런 것까지도 그 작은 변화를 보고서 그 변화를 확대해서, 그죠? 확장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다 이라는 거죠. 다윈 이전에도 진화의 가능성을 제안한 학자들이 있었지만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자연선택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다윈이었다. 어떤 군집내의 개체들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점 때문에 어떤 개체들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하여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즉 자연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한 그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예,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다윈은 자연 선택의 직접적인 예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육종사들이 동물의 다양한 품종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선택의 예를 들어 자연 선택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육종사들이 만들어낸 비둘기와 개의 다양한 품종들을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일 뿐이다. 육종사들이 이룩할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예, 여기 이제 영국에서는 당시에 비둘기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하고 이제 그걸 사고 팔고 해서 보면은 뭐 상당히 이상한 모양의 비둘기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순전히 이제 교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진 그 비둘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자꾸 키워 나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다른 모양의 비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개도 보면은 뭐 모양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건 모두 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그죠? 종 안에서 이제 여러 다른 모양의 그 개를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비둘기의 여러 가지 품종, 개의 여러 가지 품종. 그러나 이것들은 다 서로 교배해가지고 또 다른 개를 낳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동물의 육종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자연선택은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작용해 온 것이므로 다윈은 자연선택에 의해 누적된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종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다음으로 새로운 속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다양화가 계속되어 결국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예, 제일 아래에 이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분류권이 있고 그 다음이 속이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지난번에 본 문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조상 하나로부터 다 그렇게 다양화되어 가지고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죠.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생겨난 후손들이라면 생물의 형태와 구조를 비교하여 생명의 진화나무를 구성할 수 있다. 1866년에 해켈의 책에 실린 생명의 진화나무. 그러니까 족보입니다, 말하자면. 예,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은 이게 다 같은 패밀리죠. 같은 패밀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진화 나무를 만들 수가 있는데 1866년이면은 종의 기원이 나오고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교과서 같은 것이 벌써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렇게 서로 족보 관계, 친척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유전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때까지 유전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윈은 흰 꽃 품종과 붉은 꽃 품종을 교배하면 두 색깔이 섞여 분홍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겸 카톨릭교 사제였던 멘델은 1856년부터 교회에 딸린 작은 밭에서 완두콩 교배 실험을 시작하여 완두콩의 여러 특질들이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예, 그 다음에 흰꽃 순종과 붉은 꽃 순종을 교배하면 그림과 같이 첫 세대 F1에서는 모든 붉은 꽃을 나타낸다. 그러나 F1 세대의 개체들끼리 교배시키면
붉은 꽃과 흰 꽃을 가진 개체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예, 다윈 시대만 해도 유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다윈은 좀 어떤 점에서 상당히 무식했습니다. 유전에 대해서. 그 시대적으로 말이죠.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이제 진화론을 이제 제창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지금 흰 꽃하고 붉은 꽃 섞으면은 분홍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색깔이.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맨델이 보니까 흰 꽃하고 붉은 꽃을 교배시키면은 처음에는 다 붉은 꽃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붉은 꽃을 교배시키면은 3대 1로 붉은 꽃이 3, 흰 꽃이 1이 나온다 이거죠. 그 왜 그런가? 이제 맨델이 생각한 게 바로 이제 맨델의 법칙으로 알려진 건데,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흰 꽃은 두 개의 흰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WW. 그 다음에 붉은 꽃은 붉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두 개 RR. 예,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으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교배시키면은 R하고 W가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R이 우성, W가 열성. 이제 붉은 꽃하고 흰 꽃 그 유전자가 있으면 붉은색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 이제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들을 교배시키면은 이제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RR 이거는 붉은색, RW 이건 붉은색, 그죠? RW는 붉은색. 근데 W하고 W가 만나서 한 개체가 되면 그건 흰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을 결정하는 그 요소, 그걸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맨델이 알아내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실험 결과는 붉은색을 나타내는 R 유전자와 흰색을 나타내는 W 유전자가 있고 R은 우성, W는 열성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잘 설명할 수 있다. 맨델이 1866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유전의 법칙은 당시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여 년 후에 재발견되었다. 1911년 유전자가 세포핵 안에 있는 염색체에 들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예, 세포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는데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알려져야 됩니다. 예. 염색체는 종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사람은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받는다. 예, 염색체란 말은 이제 염색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포에 이렇게 물감으로 하면은 이 염색체가 또렷이 염색이 돼 가지고 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잠깐만요. 예,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 1번 보면은 1번부터 22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성형 염색체가 있죠. X는 어머니로부터 Y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두 개도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런 염색체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염색체라는 건 사실은 이 안에 DNA가 아주 차곡차곡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체 하나 혹은 DNA 분자 하나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유전자의 존재는 교배를 통해서 개나 비둘기로부터 다른 종의 동물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교배는 개나 비둘기 집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재조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윈의 이론은 인기를 잃었다. 예, 유전자의 존재 때문에 한때 이제 다윈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 대한 또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 돌연변이 1895년에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X선은 그 이듬해부터 병원에서 뼈의 손상을 관찰하는 데 이용되기 시작했다. 1927년 밀러는 초파리에 X선을 쪼인 다음 그것을 일반 초파리와 교배시키면 그 후손 중에 변형된 초파리가 태어남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X선에 의해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이를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를 돌연변이체라고 한다. 예, 처음 엑선이 발견됐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그 엑선 쓰는 사람들이 요새 납으로 가리잖아요. 예, 가리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암에 걸렸을 겁니다. 그죠? 예, 이 돌연변이 때문에 이제 암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체세포에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그냥 암으로 그치고 생식세포에 암이 생기면은 생식세포가 그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은 그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 제가 돌연변이체들 그림을 갖고 왔는데, 예, 초파리라는 것이 자연 그 형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연에 있는 초파리 이런 모양이죠. 집에도 가끔 날아들었는데 눈이 빨간 게 특징이고 크기는 한 2, 3mm 정도 되는 작은 그런 초파리입니다. 근데 이 액선을 쪼이면은 이건 이제 눈이 지금 이렇게 작아졌죠. 저 빨간 눈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날개가 정상적인 것에 비해서 작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날개가 이제 더욱 작아진 거고, 이건 이제 복부가 이쪽으로 이제 비틀려졌죠. 그죠? 그 다음에 날개가 아주 줄어든 거, 뭐 날개가 구부러진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돌연변이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수선 외에도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선, 자외선 및 특정한 화학 물질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방사선과 자외선에 의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체세포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자손들에게 유전되지 않고 생식세포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만 자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 다윈이 변이라고 불렀던 개체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계속해서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한 또는 불리한 특질들을 가진 개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들의 자연선택이 작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작은 유리한 변이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윈이 변이라고 부른 것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바꾼 것을 신다윈주의라고 말하며 지금은 진화론이라고 하면 신다윈주의를 지칭한다. 예, 중간에 이렇게 한번 그 다윈이 변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그 돌연변이, 즉 유전자의 이제 뭐 액선이나 방사선이나 또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작용해 가지고 그 유전자가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그 돌연변이가 결국 다윈이 말했던 변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진화론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뭐 보강이 된다고 해도 좋고요. 그걸 이제 신다윈주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신다윈주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신다윈주의 진화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자가 변화하고 새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체에 자연선택이 작용하여 유리한 특질은 유지되고 불리한 특질은 도태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일어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점점 달라진 생물들이 생겨난다. 예, 여기 2번, 3번은 다윈의 이론하고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다윈이 변이라고 한 것을 이제 그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변화한다. 이것만 이제 바뀐 거죠. 돌연변이는 다윈의 변이만으로는 한계가 보이던 진화론을 다시 살려내었다. 신다윈주의가 생긴 1930년대에는 유전자의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단순하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특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유전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DNA의 구조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그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DNA라는 분자라는 게 알려집니다. 그죠? 그게 몰랐기 때문에, 이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단순하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특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이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신다윈주의로 그냥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DNA의 구조를 보면은 훨씬 더 그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DNA 구조를 갖고서 돌연변이라는 게 뭔가, 예, DNA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예,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어요. 예, 생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경인자매가 질문한 걸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뭐 보면은 이제 인디안들 그 그림에 이제 그 공룡 비슷한 거, 예, 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림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제 창조론자들이, 이거 봐라, 그 사람하고 공룡이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되니까 공룡도 옛날 동물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살았던 그런 동물이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근데 별로 그런 증거, 그러니까 최근에 살았으면은 뭐 뼈라도 남아 있고, 그죠? 물론 이제 그 화석은 있지만은 그 아주 옛날 지층이 아니라 최근의 지층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 주장하는 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엑스레이 이렇게 찍고 이런 것도 화석이라는 게 근데 공룡과 사람이 같이 현존했던,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공룡이랑 사람이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있을 수 없다면 사람이 공룡을 알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정확한 형상과 예. 모양, 거기 보면 이제 육각류 이런 것들 정확한 모양들이 뭐 트리케라톱스도 거기 보면 왜 점토로 만들어 놓은 중국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은 너무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해서 만든 걸 너무 정확하니까 같이 현존해서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말하는 그 진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주 6,600만 년 전에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원래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를. 예, 그러니까 공룡이 최근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람이랑. 예, 사람은 이제 저 성경상에 다 그 6,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몇천 년 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출현하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룡도 그 시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죠? 근데 그런 증거가 그 그림 말고는, 그 사람들이 남긴 그림 말고 과학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람이랑 공룡이랑 같이 발자국이 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발견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계에서 인정을 잘 하질 않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 용 그림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용이 실제 인물이냐, 실제 그 동물이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상상 속의 동물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이제 상당히 저기 공룡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인디안들 남긴 그림 중에 보면 우주인 비슷한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조금 더. 근데 천지 창조 그 당시에 6일 만에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공룡이 이런 거는 6,600년 뭐 만 년 전이라 저 몇절 됐다 그러고 인간은 20만 밖에 왜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화석 증거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 옛날에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만드는데 인간은 그동안에 보면 그때부터 인간이 계속 있어야 될 거다. 근데 왜 화석으로는 20만 년밖에 안 남아있고 다른 뭐 공룡 같은 거는 6,600만 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창세기 기록에 옳다면은 그 하루가 아주 긴 기간인지 모르죠. 근데 인간이 왜 그 앞에서 아니 인간은 뒤에 마지막 날 창조되잖아요. 6일 날, 6일. 예. 6일 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24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과학적인 거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성경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서- 6일만 해서 앞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앞에는 6일이지만 하루가 수천만 년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 과학적인 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기간이 부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네. 나는데 그 과학적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 얘기하는 게 지층이잖아요. 예. 지층에서 지층마다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밑에 지층에 사람 화석이 같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거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건 지금 아직 안 찾아봤는데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사람이랑 공룡 화석이랑 같은 지층대에서 발견된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이 오류들은 지금 과학적인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 과학자들은 뭐 어떤 한 가지를 이제 정말 주장하기 위해서 고집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과학자가 막 그런 걸 주장했다 하면은 세계 도처의 지층을 조사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일반적인 거냐 이런 걸 다 이제 과학자들은 서로 간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게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 특별한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해봤는데 결국 과학이라는 게 정말 보통 아이들한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많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도 보면 어제까지 거의 대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날 무슨 이론 하나 놔두면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이론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좋은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시간이 7시 다 돼갑니다만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건 우리가 관찰한 사실이죠. 예, 이건 뭐 처음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도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갑니다. 이제 갈릴레오 뭐 이런 시대까지 이제 천동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는 그 후에 이제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죠? 지금은 다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나의 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바뀔 수가 있어요. 천동설이 잘못되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지만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분리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그렇죠. 그게 어려운 점이죠. 가설을 거의 사실과 같이 묶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설이고 뭐가 사실이냐. 물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